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성이 큰 상황이죠.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시나리오 가능성을 좀 나눠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변동성이 나타내는 투자, 어떤 방향이 이루어질지, 그래서 환율과 원유와 주가에 대한 간단한 분석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사태는 뭐 단기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오랜 동안 있었던 갈등의 양상이죠. 종교적인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역사적인 관점까지 쭉 흐르는 굉장히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뭐 수천 년 전의 이야기부터 꺼내면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현대사적인 관점에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1967년도에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후로 중동은 끊임없는 어떤 대립의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 대립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IS를 중심으로 한 권력,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권력과 경제의 대립이 한 축입니다. IS는 뭐 이란, 이라크, 시리아, 더 터키까지 이르는 방대한 영역과 그 나라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미국이 IS와 이제 대립하는 나라들을 지원하면서 작년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수장이 죽었다고 해서 IS 투쟁이 끝난 건 아니고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앞으로 2, 3년 뒤에는 다시 국지전이나 게릴라전과 같은 테러와 같은 어떤 그들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현상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IS와 시아파의 여러 나라들과의 대립을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 대립은 이슬람 종교 안에 수니파와 시아파와의 갈등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사실은 뭐 종교적인 영역에서 같은 이슬람이지만 권력, 그러니까 후계자 문제와 그 후계자가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대립으로 나누어진 갈등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권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문제도 중동의 큰 갈등의 한 축으로서의 앞으로의 미래도 진행되는 핵심 변수, 심층 원동력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갈등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갈등의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큰 판에서 권력과 경쟁의 대립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큰 판이라는 것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시아파와의 권력과 경쟁의 대립이죠.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이 갈등을 매개로 한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 뭐 미국을 예를 들어보면 경제와 정치와 트럼프의 뭐 대선, 환율, 원유, 금,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이스라엘의 뭐 시오니즘,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중동의 굉장히 중요한 대립의 어떤 갈등 원동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의 어떤 갈등의 역사는 미래적으로 볼 때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모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 축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뭐 수천 년 동안 혹은 짧게 보면 5, 60년 동안 나타났던 중동의 이런 갈등의 모습들이 봉합된 것 같은데 왜 다시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항인 거죠. 특별히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뭐 오바마 지우개 현상이다, 미국이 갖고 있는 이란에 대한 트라우마다, 아니면 뭐 트럼프의 대선용으로 활용하는 도구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시는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뭐 이번에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라 작년 재작부터 쭉 트럼프가 집권하는 기간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했을 때는 때마침 지금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때마침이라는 것은 네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는 대선의 시작점, 그리고 1차 무역 전쟁의 끝자락, 그리고 북미 협상의 지지부진함,
그리고 트럼프가 탄핵 국면에 있는데 민주당의 지원 전술이 만들어내는 지금의 시점에서 때마침 이란이 미국을 도발했고, 그 도발한 시점에서 트럼프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게서는 어떤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호재로서 관심을 가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트럼프의 입장에 따라 지금 이 상황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의 미국과 이란의 현상들은 철저하게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미국인들이 죽거나 어떤 대테러가 나타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지나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따져야만 앞으로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가늠이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죠. 이게 과연 소탐 대실용인가, 국면 전환용인가.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소탐 대실용이 아니라 국면 전환용으로 트럼프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의 군부의 지도자를 타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볍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란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경받는, 이란에서 보면 존경받는 지도자를 테러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계산은 충분히 트럼프로서는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국면 전환용의 핵심은 역시 패턴적으로 보여진 트럼프 지지층들이 위기 때마다 결집했던 사건이 동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트럼프는 대선을 앞에 두고 이런 트럼프 지지자들을 확실하게 묶어내고 다음 대선용의 어떤 국면을 전환해보고 싶은 어떤 계산, 이해득실이 충분히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와 관련돼서 트럼프 생각에서 트럼프의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트럼프 재선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미국 내 유대인들의 지지층들을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자본적인 측면이고요. 러스트벨트와 농업인들의 어떤 중산층, 그 백인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농업인들의 표심은 잡았다고 볼 수 있죠. 1차 무역들이 끝나고 1월 15일 날 사인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농업인들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하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이 과연 실행되겠느냐 라는 것까지 생각하겠지만, 국면 전환을 한다, 어떤 이제 선동을 한다, 뭐 선동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결집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보다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냐가 더 트럼프에게는 중요한 거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무역 딜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농업인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유럽 때리기를 통해서 마음을 잡아야 되고, 또 하나의 카드가 이제 원유겠죠. 중동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원유 단가가 올라가면서 러스트벨트가 응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세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음,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배럴당 $40에서 $50 정도가 돼야 손익분기를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뭐 원유 단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셰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러스트벨트의 분들이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동인으로도 트럼프는 계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다 히든카드로 새로운 유전지대가 개발됐습니다. 가이아나인데 한반도 정도 크기 되는 나라인데 원유가 이제 발견됐죠. 제가 알기로는 60억 배럴 정도 되고 이 규모가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 정도 됩니다. 인구가 78만 명이기 때문에 국민 1인당 나눠주면 5억 3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이 가이아나의 원전을 개발하는 기업이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이 가진 지분이 45%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유전이 개발되어졌고 거기에 원유 단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그러면 미국의 GDP의 상승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셰일 오일도 올라가고 러스트벨트는 더 응집되어지고 할 말이 생기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트럼프에게 할 말거리를 충분히 줄 수 있는 현상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란 카드를 트럼프가 버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욕심내 볼 만한 카드. 이렇게 본다면 백악관의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라고 충분히 여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다 있습니다. 하나 따져볼까요? 일단 부정적인 측면부터 좀 보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면 전쟁이 터지거나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자의 심리가 악화되겠죠. 어 거기다가 인제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리스크가 커지면 만에 하나 잘못되면 전 세계의 경기 자체가 다시 하락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위험성 자산은 하락하니까 주가도 당연히 하락할 거고요.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미국 내부의 반전 여론, 전 세계의 반전 여론도 마찬가지겠죠. 그 반전 여론도 무시 못할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2020년 2월이 아니라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 끝나니까 반전 여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효과를 트럼프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충분히 이런 부정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다는 거죠. 물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원유 단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또 전쟁 발발 가능성이 심해지면 무기 수출도 좋아지는 거고요. 미국은 수출국입니다. 원유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었죠. 몇 년 사이에. 당연히 원유 수출에 대한 수익도 있고 GDP도 상승하고 지지층은 앞서 본 것처럼 결집이 되어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곤란구원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가 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정책들을 때문에 유대 자본에 대한 확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리스크가 생기니까 기존의 입장,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트럼프 입장에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로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수없이 많은 긍정적인 요인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트럼프의 생각에는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란의 군부 지도자를 타격했다라고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무명의 한 개인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이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한 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통찰을 발휘해야 투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 전쟁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크게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이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공은 이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4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란이 전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국과 전면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겠죠. 전 세계 시장이 다시 위축되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이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겠죠. 이란은 이라크와 다릅니다. 이라크보다 이란이 군수적인 측면에서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만한 힘은 가지고 있다. 그럴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란도 섣부르게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2, 3, 4번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미 몇 개월 전에 그런 양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조선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카드를 내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을 하고 간헐적으로 공격을 했을 때 시장은 안정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불안전 자산들은 위험성 자산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안정된 것 같지만 다시 떨어지고 안정되는 것 같지만 다시 떨어지는 굉장히 극심하게 어려운 장세가 내년에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이 전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투자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가 게릴라전입니다. 이미 이란의 수뇌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미군이 장악한 지역들을 공격하겠다, 타격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보다는 2번, 3번의 시나리오가 지금은 가장 확률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번외로 네 번째 시나리오가 사이버전입니다. 북한도 사이버전을 하죠. 해킹을 하고. 이러한 또한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을 충분히 이란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번 양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2, 3번 양상이 같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2, 3, 4번의 시나리오가 같이 나타나는지 하는 현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끝나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확실하게 달라진다. 그러면 이란의 입장과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란의 입장은 단기적인 측면보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리스크를 준다면 11월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이 이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게릴라전이나 위협적인 불확실성을 계속 줄 수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내서 반전론을 일으켜서 여론 악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란에게 있어서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시장의 상황에서 봤을 때 투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전면전도 안 좋은 시나리오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안 좋죠. 트럼프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끝낼 마음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이미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더 안 좋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타격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단기적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서로의 마음이 다르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시나리오입니다. 원유는 저희가 3개월 전에 저희 학습하시는 분들과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제가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5개 중에 지금 상황은 2번과 5번 시나리오가 가장 밀접한 시나리오 같아요. 3개월 전에는 뭐 지금 같은 상황을 계속 적절하게 제재를 유지하면서 유가를 조절하는 60에서 80달러 정도를 배럴당 유지할 것이라고 이제 봤는데 지금은 화약고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80달러 선도 깨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이란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리고 미국이 맞대응을 했을 때 그렇게 되어지면 배럴당 단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시장은 다시 위축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전면전으로 가서 이라크 전 때와 같은 도발 가능성이 나타나면 원유는 100달러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유가를 조정하거나 뭐 하락할 압력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는 동의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적정선에서 적정한 시간 안에서 미국과 이란이 타협을 하고 이 상황을 끝내버리면 다시 60에서 80달러 선으로 내려와서 원유의 양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다시 이슈가 이제 감산의 문제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한번 상황을 지켜 보시는 것들도 역시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2번과 5번의 지금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엔 차트인데요. 작년을 놓고 보면 상반기에는 우하향했다가 다시 8월 이후에 우상향으로 점점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우하향으로 360선을 맞고 떨어졌죠. 360선을 깨지 못하고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가능한 상황은 이란이 지금 공격을 하기로 했지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약간의 휴지기를 갖고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이제 306일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히
121선과 61선이 아직 크로스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가 모양을 만들어낼 쯤에 이란이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다시 떨어지는 모습,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띠던 게 2009년에 비슷한 모습이 있었는데 2009년 5월 전후가 아마 지금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360선을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크로스되지 60과 120선이 크로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서 크로스를 만들어 놓고 떨어지는 요 모양으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란의 발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떨어지는 엔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완벽한 약세 기조로 약달러 현상으로 꺾였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완벽하게 달러가 약세 모습을 보여주려면 유로 달러의 모습이 중요한데 유로화가 달러 대비 더 강세를 가야 실제적으로 2020년에 약달러로 간다라고 못박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306일선을 못 뚫고 갔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우상향하는 유로화가 다시 달러 대비 강세 현상으로 보이는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대체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차트를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360선을 뚫고 가는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이제는 약달러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실제적으로 2020년에는 약달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 시점에서 지금 미국과 이란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를 좀 보시면 아마 달러가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에 대한 그림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유로 달러의 상황에서는 이미 지금 그림은 만들어 놓고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확률적으로 보면 올해 2020년이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원달러 대비의 좀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아니죠. 이 그림이 달러엔과 달러원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엔달러와 달러원이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미국과 이란 사태 때문에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강해져서 앞에 보신 것처럼 우하향한다면 달러원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3개월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떨어졌으나 다시 올라가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 사태가 중동 사태가 계속해서 거세지면 원달러는 우상향, 원화가 약세 현상으로 보여지는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수를 좀 보죠. 본 차트는 다우존스하고 코스피 차트를 이제 비교해 놓은 겁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다우존스가 오르면 코스피도 오르고 다우존스가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지는 뭐 커플링된 현상들이 여전히 지금 유효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퍼센상 봤을 때 다우 지수가 오를 때 코스피도 오르는데 다우존스 대비 코스피의 오름폭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다우가 떨어질 때, 내릴 때는 코스피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짐의 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요 근래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떨어질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오름폭 대비 오름폭이 요 정도 오를 때 이 정도 올랐으니까 크게 같은 배율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경향이 지금의 패턴이다라고 본다면 미국과 이란 사태 때문에 리스크가 커져서 다우존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코스피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다른 거 다 보지 못해서 뭐라고 하긴 그러지만 아마 지금쯤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지 않을까, 리스크를 좀 이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구간이죠. 특별히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전고점 왔으니까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다 미국 이란 사태가 생겼으니까 그 리스크를 받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설왕설래의 구간이죠.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지켜보는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전체 시장은 다시 조정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면밀하게 살피셔서 여러분 자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번에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